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독학 이제 8회차입니다. 논술독학 이제 8차. 오늘 제가 선택한 문제는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 이제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08년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역시 또 뭐 10년도 더 된 문제지만 뭐 여전히 건국대학교는 이제 그 세 문제 유형에서 두 문제 유형으로 문항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건대 그 특유의 유형 체계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건국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건대 문제는 옛날에는 세 문제인데 지금은 두 문제야. 옛날 거 그냥 안 풀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른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가장 저는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학교 기출문제 중에 이런 이 사회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도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풀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 또 그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죠. 오늘은 논제부터 보시겠죠. 논제부터 보면 세 문제고요. 세 문제를 모두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제 이거를 과제로 내줄 때는 1번 답안은 그냥 답안 쓰지 말고 눈으로만 분석해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요. 진짜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표 분석이거든요. 표 자체를 이제 엉뚱하게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A 내용을 하나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 뒤에 자료, 이 뒤에 자료가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 분석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독해만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 시간 같이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고 문제 2번은 약간 간단한 방식이죠. 역시 4, 500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통 남아공이라고 하죠. 이 남아공의 사회변동 양상을 비의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하시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의 이론은 갈등론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갈등론을 적용해서 설명하라는 것. 건대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론을 설명해주고 그 이론을 적용해서 훈련하는 것. 적용해서 풀어내고 적용해서 본인 견해를 써보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A, C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자, 자기 견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와 차이가 있다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A부터 C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기능론도 들어옵니다. 결국은 기능론과 갈등론 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그걸로 F 상황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네 견해 말해라는 것. 너의 견해를 묻는 얘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논술에서 100% 학생들의 견해 순수한 창작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 학교가 제시해준 이론 중에 그 이론 중에 어떤 거 택할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기 견해라 함은 너 기능론자가 될래 갈등론자가 될래 요거예요. 이거 선택할래 이거 할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종합론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둘 다 종합해서 뭐 제3의 견해를 내보던가 가능은 한데 이게 오히려 가장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하나를 택해서 나머지 하나를 신나게 때려주는 거 그게 더 좋은 답안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를 푸는데 현실의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이제 저 기능론 갈등론은 양쪽에 좀 약간 극단적인 이론이니까 안 돼. 나는 무조건 중간거 할래.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보는 중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사회 정책의 뭐 그죠? 관리자가 되거나 정책을 이반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무슨 구체적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학교가 물을 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죠? 이게 보통 고3 아니면 편입 준비를 하는 이제 막 대학생 초년생들이 주로 푸는 문제인데 거기서 학교가 여러분에게 사회 문제 전문가들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묻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구체적 아이디어를 묻는 게 아니라 물론 오늘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든 뭐든 간에 그게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이 이론을 적용하는 센스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체 오늘 문제의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적 분위기 뭐냐면 일단 사회 불평등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기능론 갈등론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일단은 오늘 문제의 컨셉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이 사회의 불평등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게 왜 존재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A에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존재는 사회 불평등은 이거예요. 첫 단락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죠. 언제 어디서나 결국 뭐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원인이 뭐야? 자원이 한정돼 있죠. 한정된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돼서 그래요. 불공정 분배. 이렇게 A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걸 연결해서 하나로 쓰면 그게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시죠.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냥 쓱 무시하고 두 단락이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써야지. 이렇게 또 쓰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감점이죠. 한 문장으로 쓰시고. 자, 그러면 사회불평등이 언제 어디서나 이 자원 분배의 불공정한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항상 존재하는데 이게 실제로 뒤에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A 제가 이미 정리 끝냈죠. 사회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 존재한다. 자, 두 갈식으로 잘 썼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첫 단락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에요. 원시 사회에서부터도 뭐 남녀 여성 간의 불평등 존재했고 모든 인간 뭐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에서도 사회불평등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요. 그리고 왜 여기서 왜가 나오죠. 왜 존재할까라고 할 때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수직적 위계 결국 이게 뭐예요? 계급화된다라는 거겠죠. 수직적 위계관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첫 문장 요약할 때 여기까지 마무리로 오셔도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사회 불평등과 불공평한 자원 분배가 수직적 위계 사회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표를 보면 표 분석하기 더 좋거든요. 자, 그럼 이 표를 보시면 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되게 옛날 조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유효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여전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죠. 교육 정도에 따라서 5개 계층으로 분류했고 그래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렇게 5개로 구분했고요. 자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이다. 자 이거는요 일종의 경제학적인 전문 용어가 따로 있죠. 이거는 소득 5분위 계수라고 해요. 5분위 10개 계층으로 나눈다 10분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분위 10분위 계수에 대한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에서도 어디가 그 저소득층이고 어디가 고소득층인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표일은 안 어려워요. 표일은 굉장히 우리 평소의 상식에도 부합해.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왜 그렇게 자꾸 대학에 목을 매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것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진짜. 한편으로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민자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도 결국은 연봉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평가하고 이런 게 천민자본주의죠. 근데 그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도 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 싸우고 있죠. 자유롭게 거기서 그 틀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대졸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대졸 이상은 또 뭘 따져요? 어떤 대를 나올 것인가? 또 거기서 대학의 브랜드를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래요? 그게 소득과 연결돼 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벌이 올라갈수록 그죠? 이건 어때요? 학벌 그죠? 학벌이 올라갈수록 뭐도 올라가요? 소득도 올라간다.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석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계층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수직적 위계서열을 갖고 온다. 자, 소득에 대한 수직적 위계서열을 가져오고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어떤 이 학벌도 하나의 분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소득적인 역시 이제 불평등한 분배로도 연결이 된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면 아주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진짜 문제는 표 2인데 표 2를 보시면 어디가 부자고 어디가 가난하게요? 이게 헷갈리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20% 미만하면 상위 2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부자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또 한편으로 여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그것을 왠지 도와줄 만한 또 상식이 뭐냐면 이게 부채란 말이에요. 빚이죠. 빚. 쉽게 얘기해서 그러게 그럼 빚은 적을수록 좋지 않나? 보통 우리가 이것도 혹시 상식이에요. 빚이 많으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 부자니까 빚이 적고 가난하니까 빚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 일단 아까 제가 5분위 개수라고 했죠. 5분위 개수라고 하면 요 앞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보통 순서대로 간단 말이에요. 요 제일 앞에 쓰는 거를 보통 세로로 쓸 때도 그렇지만 제일 앞에 표시하는 게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저소득층이고 여기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으면 열심히 분석해봤자 도로함이 타불이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다가 답안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이쪽 저소득층, 고소득층이 저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빚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 돈을 진짜 사회에 나가서 은행 가서 직접 이렇게 저처럼 대출을 받다 보면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 언제 깨달아요? 돈 빌릴 때. 돈 빌리는 게 결코 녹록치 않다. 네. 여러분, 그럼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돈이 절박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은 환수하기 쉬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기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 돈을 회수하기 쉬운 사람. 그게 뭐예요? 신용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죠. 네, 직업이 안정적이든 아니면 애초에 자산이 많든 근데 당장 지금 그냥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나 보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은행이 그때는 돈을 마음껏 빌려줘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직업이 불안정해 보이고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였을 때 한 푼도 안 빌려줬습니다. 제가 정말 학원 강사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나도 어엿한 직장이 있으니까 뭔가 그 보증금이라도 좀 집 보증금이라도 좀 대출받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은행 상담받으러 갔더니 제가 뭐 거의 뭐 7, 8년 당시 넘는 고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학원 강사, 특히 예전에는 4대 보험도 안 되던 그런 동네 학원 강사는 직업으로 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신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면 돈은 한 푼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일수록 신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분들은 돈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소득 대비요. 상대적입니다. 자기 소득 대비 오히려 소비가 되게 커요.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요. 상위 20%나 상위 10% 미만의 저소득층은요. 마이너스 140%를 소비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득보다도 결국보다 더 많이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된다는 거죠. 적자가 되니까 빚을 내야 돼요. 어쨌든 그만큼 돈이 많이 절박하게 필요한 게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 여기 고소득층 보죠. 가장 많이 빌릴 수 있죠. 그만큼 신용이 있고 환수하기 쉬우니까 돈도 잘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은 이 돈을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왜 빚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순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부자가 왜 돈이 필요해요? 부자면 돈이 뭐랄까 빚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금 유동성은 다른 개념이죠. 아무리 자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무리 비싼 걸 갖고 있어도 그거를 당장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그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뭔가 더 새로운 집에 뭔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그 자산이 많아도요. 그럴 때는 집을 담보로 해도 되고 본인의 직업을 뭐 해도 신용을 바탕으로 해도 되고 여하간 은행이 그걸 보고 돈을 바로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굴리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돈 벌 찬스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극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죠. 여기 지금 어떤 투시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 어떤 아파트나 어떤 집을 사면 무조건 이게 10배 가까이 뛴다. 내가 만약에 이걸 1억에 사면은 이게 10억이 된다라는 정말 그 확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어떤 정보를 얻었어. 근데 그 정보를 얻었을 때 부자는 이 돈을 구하기가 매우 쉬우니까 이 돈을 10배 불리는 것도 쉽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1억조차 없어. 현금이 다 모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빚내도 뭐 2천까지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정보가 있으면 뭐예요? 살 수가 없는데 사실상 돈은 뻥튀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건 부채도 자산입니다. 부채도 능력이고 부채도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채도 일종의 능력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표2를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표2는 부채도 능력인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게 또 다른 어떤 빚 자체도 결국 뭐예요? 또 하나의 위계소열을 만드는 거죠. 그럼 표3은 뭐냐 대체? 표3은 요건 이제 우리 평소의 상식에 좀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지 않나? 근데 이 많다는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자산 대비 혹은 소득 대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산 대비 소득 대비 뭐가 많다? 부채가 많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채가 높은 거죠. 부채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표 3입니다. 표 3은 부채가 있는 사람만 다시 해처모여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진짜 특이한 결과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20% 미만의 부채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에서 60%면 결국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산층의 평균 빚보다도 평균 부채보다도 높아요. 이거 너무 기형적이죠. 어떻게 여러분 소득이 없는데 부채가 중산층보다 높으면, 자, 중산층은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여력이 있을 텐데 저소득층은 지금 이걸 뭔가 무리하게 빌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 재산이 될 거고, 요 마이너스는 점점점 더 커지겠죠. 빚이 빚을 불러서 나중에 뭐 사채업까지 셀 수도 있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건 이제 정말로 저소득층이 부채가 너무 상대적으로 많아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제 답안을 읽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채도 자산이라는 개념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돈 빌리는 것도 재능인 시대예요. 자, 그러면 1번 제가 쓴 거 잠깐 보죠. 사회 불평등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왔는데 그 이유는 자원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서 위계서열이 생겨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불평등은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단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쉼표 처리해가지고 첫 단락 내용,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러한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 주어진 표를 통해 세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은 교육자원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연결됨을 분석할 수 있다. 교육자원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초졸 이하에서 대졸 이상으로 갈수록 어때요? 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한편 소득별 가구부채 현황을 통해서 표 2, 표 3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표 2와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곧 자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채가 곧 능력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반면에 표 3의 경우는 부채가 실질적인 상환 부담임을 알 수 있다. 표 2와 같은 경우 가난할수록 부채가 적고 부자일수록 부채가 높은데 부자가 부채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부채를 통한 투자의 여력이 더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평균을 조사한 표 3의 경우는 1분위 계층의 부채가 4,119만 원으로 중산층의 3분위 계층의 부채 규모보다 4,067만 원보다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중산층보다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짐에도 무리한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더 큰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문장이 좀 기니까 이럴 땐 한번 정도 끊어주는 게 낫겠죠. 아, 여기 한번 끊었군요. 요 정도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자, 갈등 이론의 전면적 인과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이론하면 이미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마르크스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게 또 갈등 이론이죠. 그래서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가들의 분석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막스주의의 어떤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했겠죠. 그래서 여러 조건 아래에서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사회체계의 조직을 변동시킨다고. 요게 특히 갈등 이론의 핵심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기능론 보겠지만 기능론은 사회체계의 조직을 별로 변동시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보시면 자원분배 불평등, 갈등의 일어남, 사회체계가 재조직된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뭔가 반복이잖아요. 반복인 반복인데 체계의 재조직이 갈등의 발생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변증법적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체계는 내재적 갈등 생성의 경향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의 연쇄는 끝이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오해해서 안 되는 게 뭐냐, 내용상으로는 어렵진 않는데 결국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 지금 제 컴퓨터가 에러가 좀 났네요. 자, 여기서 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냐면 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못하면 저 B의 이론을 이렇게 원처럼 도는 순환론으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연쇄 순환이란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요. 변증법이라는 건 정반합의 연쇄 효과거든요. 정과 반과 합, 이런 역삼각형 구도예요.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 안에 not A가 있어요. 그래서 A 안에 not A가 모순이죠. 이게 서로 싸워, 갈등을 일으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떤 B로 합의를 봐. 그럴 수도 있겠죠. 종합이 돼요. 종합.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종합이 돼서 여기서 이 갈등 과정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언젠가 B 안에서도 not B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not B가 또 외화되면 그때 또 정과 반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정과 반이 또 싸우고 여기서 이제 C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C, 그 다음 또 그 C가 또 반복되겠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어지럽네요. 정반합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 연쇄적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이거 원형적인 순환과는 다르죠. 이거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사회체계가 계속 재조직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보예요, 진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좌파를 보면서 왜 진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잖아요.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구조를 고쳐가면서 새로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가고, 근데 그 새로운 세상도 또 어떤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순과 싸우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또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정반합의 어떤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그 말을 역사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 부수면서 이전의 어떤 체계들을 다시 부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사회주의 어떤 좌파의 어떤 진보 개념이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좀 이따 가게 되는 기능론. 기능론은 정반대거든요. 자, 사회 문제 갈등이 일어나는, 저는 요 단계까지는 똑같다고 봐요. 뭐 기능론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죠. 어쨌든 자원은 분배가 잘못되어 있고, 뭐 기능론은 이제 자원 자체도 잘못 분배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 사회는 이 자원의 불평등 때문에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 자체를 기능론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이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합니다. 즉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자, 지금 갈등 이론은 어디로 갔죠? 사회 체계가 변화됐죠. 재조직되는 거라면 기능론은 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 제자리를 좋아합니다. 즉 갈등을 일으킨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문제지 사회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회 전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반동 분자처럼 사회 미꾸라지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몇몇의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아들만 잘 걸러내면 됩니다. 재교육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든 치료를 하든, 알겠죠? 정신상담, 정신과 치료, 혹은 정 안 되면 감옥이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회에서 격리,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안 바뀐 채로 오히려 거기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 자들을 배제하는 방식, 혹은 재교육시켜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 그게 기능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을 갖고 이제 남아공의 사례를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심은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있죠. 그래서 그 인종차별법은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차별했던 바로 그 유명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차별되고 흑인은 배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한정된 자원을 지금 누가 다 갖고 있죠? 백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죠. 당연히 흑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게 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죠. 무장투쟁 뭐 등등등, 또 세계의 어떤 시선도 받게 되고, 이 갈등이죠. 갈등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가 여기는 자원분배 불평등의 단계고, 불평등이 갈등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만델라가 투쟁에서 이기면서 어떻게 돼요? 민주화가 일어났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조직, 사회체계의 제조직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조직에서 그러면 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니까 이 전쟁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사회 문화적 혹은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회문화 경제적인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것을 또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은 다시 또 새로운 제조직을 가져다 주겠죠. 예측되나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답안을 쓰는 센스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이번 문제는 1번과 달리 누구나 풀 수 있는데 대신 풀더라도 단순한 이해 요약문으로 마무리되는 답들이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지 말고 갈등 이론의 그 용어들, 아까 B의 용어들 있죠? B의 용어들을 최대한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회체계, 자원분배 불평등, 갈등, 사회체계 재조직 이런 단어들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주면서 답안을 쓰면 훨씬 더 그 갈등 이론의 단계론이 잘 보이죠. 마치 답안이 이런 거예요. 갈등 이론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갈등 이론이 뭔지 알겠어. 갈등 이론의 순서가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쓰는 게 좋은 답안이겠죠. 일단 저는 일단 단어만 딱 넣어서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그 B의 도식 있었죠. B의 표의 도식에 맞춰가지고 진짜 맞춤형으로 거기다 넣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공은 백인과 흑인의 두 인종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체계를 갖고 있었다. 공존하는 사회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공존이 아까처럼 이제 그 평등한 공존이 아니죠. 그냥 같이 살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회 체계.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법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흑인은 불평등한 자원분배를 수백 년간 경험해왔던 것이다. 자, 불평등한 자원분배 단계로 들어온 거죠. 이러한 자원 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두 인종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투쟁의 연속은 남아공의 새로운 사회체계 제조직을 가져다 준 것이죠. 기존의 악법인 아파르테이트를 완전히 폐지하고 흑인이 참정권을 얻게 되는 정치 대조적 성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자, 사회체계 제조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해야죠. 그러나 사회체계가 항상 내재적 갈등을 갖고 있듯이 남아공 또한 여전히 경제 문화적 차별을 통한 갈등을 새롭게 드러내게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이 내포되어 있던 것이 새롭게 외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갈등 이론의 이런 끊임없는 순환처럼 남아공은 사회적 갈등을 조금씩 해결해가는 순환의 과정을 남아공 역시도 반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안까지 괜찮죠? 자, 드디어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어려웠어요. 3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F가 바로 그 유명한 조세희 씨의 조세희 작가의 난소공입니다. 난소공. 대신 이 문학작품은 저기 웬만한 우리나라 학교의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뭐 문학 재심은 뭐 언어 영역 풀다가 한 번씩은 다 봤을 만한, 책을 읽진 않더라도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이 부분은 충분히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주인공 가족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집이 헐리는 장면이에요. 철거되는 장면. 거기에서 이제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철거민이 국가의 행정력에 의해서 철거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분석할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론을 또 봐야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갈등 이론을 봤죠. 갈등 이론은 B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C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절하게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C에서 첫 단락이 바로 기능론이고 두 번째 단락론이 갈등론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라는, 그쵸, 가장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시문 또 읽다 보면 위에가 기능론이고 아래가 갈등론이니까 이거 완전히 대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조되는 이론인지를 모르고 그냥 한 단락에 그냥 뭐 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연속해서 보시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 모순이 됩니다.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자, 단어를 볼게요. 기능주의의 특성의 단어를 한번 보세요. 기능주의는 저 뒤에는 바로 뭐죠? 갈등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밀접히 조화하는, 조화, 조화란 단어, 하나, 통합, 전체, 신체, 그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유기체, 유기체도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는 게 유기체잖아요, 그죠?
조화란 말은 계속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방법도 연속성. 한 사회는 불연속성이 아니라 굉장히 연속성을 유도리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 이런 말들. 자, 동그라미 다 보세요. 요걸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기능주의의 정의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흐름을 읽지 못하더라도 자, 키워드를 보세요. 기능주의가 유기체, 신체, 조화, 하나, 통합, 전체, 조화, 협동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합의, 동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론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갈등론 보세요. 투쟁이에요. 바로 막스의 계급투쟁 딱 나왔죠. 현저한 불평등. 그러니까 구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이해관계의 갈등은 계급 간의 적극적 투쟁. 자, 무슨 소극적 투쟁이 아니에요. 적극적 투쟁이고. 여기서도 보면 적대적 집단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갈등론을 이해하실 때는 적극적, 변하더라도 뭔가 여기 나오죠. 급진적, 변동 과정 이렇게 요런 단어들이 갈등론을 얘기하고 있다. 현저한 불평등, 급진적, 적극적인 투쟁, 계급 투쟁, 적대적인 어떤 집단의 불안한 균형, 갈등은 본질적으로 사회 안에 가득하다. 그죠? 사회는 본질적으로 긴장이 가득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단락과 완전히 반대의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기능론과 갈등론을 대비하는 하나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갈등론은 뭐 더 고맙게도 B의 이론 자체, B의 도식이 이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마지막 그 난소공 F를 분석하고 논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갈등론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사례로 보시면 돼요. 자, 군대에서 군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군 자살이 은근히 많거든요. 자, 군대에서 군인이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 이게 원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원인 분석을 할 때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분석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조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유기체성을 되게 중시하고 통합된 조화, 협동, 합의, 동의 이런 걸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살했다라는 건 부적응자인 거예요. 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나약했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걔가 너무 나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자살 원인을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능주의로 본다라면요. 근데 갈등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군대가 잘못한 거예요. 군대의 조직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야말로 한 개인의 잘못이나 한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는 구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갈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주의는 뭐예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어. 골문 게 터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회에 더 세게 싸우는 거예요. 더 세게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구조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인 어떤 운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사회 갈등은 여러분 공통적이에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죠. 근데 그 갈등을 파악하는 원인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자, 지금 이 철거 상황을 분석하시라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거 계곡장이 날라온 거에 대해서 사실 엄마와 아빠는 약간 체념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아들은 굉장히 열받은 관점, 굉장히 분노하고 갈등론적으로 저항하는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센스도 있어도 돼요. 가족 안에서 좀 다르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적으로 분석하고 갈등론적으로 분석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열을 짜보면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낙서를 해보죠. 계열을 짜보시면 아까 논제가 뭐라고 했죠? A, C를 종합하라고 했잖아요. 종합해서 고려하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종합해서 정리하라도 아니야. 종합해서 고려하라. 근데 우리가 A, 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회 불평등이었잖아요. 자원의 분배가 잘못된 거죠.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그리고 B, C는 두 개 합쳐서 생각하는 게 낫죠.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도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 분배가 잘못된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기능론으로 볼 거니 갈등론으로 볼 거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주 적절하다. 이 문제 3번 답안 보면 그냥 이 상황 분석하라고 했더니 기능론 갈등론 언급도 없이 그냥 대충 사회 불평등 자원에 대한 불평등 얘기하면서 막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써제끼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답이죠. 대안도 마찬가지예요. 분석까지 기능론 갈등론 되게 잘해놓고 정작 대안에서
뭐 아무도 모르는 이론으로 본인만의 대안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서 나와 있는 학교가 준 논거가 뭐냐, 학교가 준 이론이 뭐냐, 이걸 바탕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의 첨예한 싸움으로 끌고 가셔야만 한다. 자, 그렇게 되면 개요도 어떻게 짤 수 있다? 이걸로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A에 대한 설명은 따로 뭐 기호 안 써도 돼요. 사회 불평등 얘기 그냥 한 줄짝 쓰면서 철거민 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F 상황의 어떤 철거 상황을 연결해서 AF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근데 기능론에서 분석하고, 기능론에서 지금 철거 상황 분석하고 정반대의 분석이 나오겠죠. 갈등론에서 또 철거 상황을 분석해요. 그러면 이제 대립이 되겠죠. 같은 사안인데 완전 다르게 분석해,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때서 이제 우리가 개입해서 우리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 기능론 할래,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 나 갈등론 할래, 왜냐하면, 이래도 되고, 야 둘 다 틀렸어, 둘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둘의 장점을 종합해야 돼.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안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답안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답안 쓰기에 있어서 본인이 중상급자 이상이 됐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종합론을 쓰시고, 그 전까지는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자꾸 첨예하게 싸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글이 늡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절충론 쓰고 앉아있으면 글이 안 늘어요. 기능론자가 돼서 내가 직접 기능론의 어떤 마인드로 갈등론을 철저하게 공격해보고, 갈등론자가 돼서 기능론을 공격해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식을 이렇게 끌고 가시면 그렇죠? 개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보죠. 일단 제 답안은 여러분 보고 쓰지 말라고 했던 종합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은 제 답만으로는 참고할 수 없겠죠.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말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C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F 상황, 여기서 제가 2라고 써놨네요. F 상황 분석해라 이렇게 써놨는데, 자 보시죠. F 상황 분석. F의 난장이 가족은 철거를 시행하는 국가의 권력과 대치된다. 자, 누구죠? 여기서 이 약자인 난장이 가족과 국가가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첨예한 갈등 관계죠.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은 기능론과 갈등론의 양자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 벌써 기능론과 갈등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기능론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보고, 세 번째 단락, 갈등론으로 분석을 해서 첨예하게 어떻게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난장의 가족은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이게 기능론이 중시하는 거잖아요. 조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갈등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까내릴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기능론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난장의 가족을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도 국가를 비판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화 질서를 오히려 더 추구해야 될 게 국가인데, 국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대안을 준 거 아닌가, 중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등론과 조금 더 대비시키기 위해서 저는 난장의 가족의 이 저항적인 어떤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화 질서를 위협하니까 이런 철거민들이. 예. 법은 누구 편이에요? 법은 이미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철거가.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성원을 마냥 인정하고 그죠? 맨날 받아주기만 하면 사회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또 조화를 위한 타협점을 주지 않았냐, 이걸 이따 써먹는 거죠. 제시문에 나왔던 아파트 입주권을, 이것도 굉장히 큰 거야. 부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지, 입주권은요. 사실 이제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있으나 마나요. 휴지 조각 같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저한테 뭐 타워 팰리스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준다, 권리증을 줬다고 칩시다. 남들 막 줄 서서 막 겨우 당첨되게 기다릴 때 내가 그거 된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지만 계약금도 낼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옛날 같으면 지금 여기 제시문에서 나온 것처럼 들어갈 권리를 팔 수 있었어요.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붙였거든요. 프리미엄 붙여서 팔았다 이러는데, 그렇게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금지시켜놨죠. 어쨌든 제가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결국 이런 철거민들의 입주권들이 대부분 그렇게 팔려 나갔을 거예요. 그 돈이라도 받아서 어쨌든 정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조화에 나름대로 타협점을 준 거 아니냐, 타협책을 줬는데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난장의 가족에게는 철거라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야 된다. 사회 질서에 다시 이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능론적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갈등론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회가 원래 불완전한 거야. 야, 원래 구조적인 모순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자의 가족의 저항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터질 게 터졌구나 이거죠. 원주민과 국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수순이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 자체를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해야죠. 기능론은 그게 아니에요. 야, 너 나가 이러면 끝이에요. 약자가 나가면 끝나는 싸움이겠지만 갈등은 야, 구조가 잘못된 거다. 사회의 탓을 할 수 있어요. 국가는 난장이 가족과 같은 하층 계급과 개발 이익을 누리는 상층 계급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개혁이나 국가 정책, 복지 정책을 추구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상황 분석이 딱 대비가 됐죠.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종합론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종합론의 수순은 이거예요. 양쪽을 일단 다 다시 한번 공격을 해야 돼요. 둘 다 하나만 있을 때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비판하는 단락을 하나 따로 떼어줬습니다. 그러나 기능론과 갈등론의 양자적 대립 시각 중에 F의 사례 해결에 완벽하게 적합한 대안은 없다. 기능론의 관점은 뭐가 문제고요? 난자의 가족 같은 하층 계급을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회 전체의 조화라는 기만을 통해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하게 될 걸 이런 얘기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반면 갈등론은 맨날 뭐가 힘들대. 맨날 뭐 구조가 문제래.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사회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회 구조 개혁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갈등은 계속 어차피 또 생길 거고 결국은 갈등이 연속되다 보면 사회가 아예 분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봉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가 시대가 별로 없고 항상 싸우기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론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갈등론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종합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워낙 보는 관점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저도 기능론과 갈등론을 동시기에 같이 종합할 자신이 없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미 갈등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간을 좀 나눴어요. 일단은 갈등론을 우선 적용하고 기능론을 후에 적용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 약간 뭐 논리는 모순되지 않게끔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일종의 종합론도 결국은 논리적인 어떤 대안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정치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뭔가 장기적 전략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재선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권 창출이 대체 어느 정부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처럼 쉽게 야, 갈등론 갔다가 일단은 전체적 문제 해결되면 기능론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얘기를 답을 읽어보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하나가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해도 실질적 갈등 해결에 있어서 두 이론이 선후 관계적으로 복합적용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난장의 가족은 입주권이 있음에도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이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 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해도요. 결국 오늘의 지금 사안의 주인공은 뭐예요? 난장이 가족이잖아요. 난소공이죠. 난소공. 그러니까 이 난소공을 계속 적용하면서 답안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뜬구름 잡는 어떤 이런 이론적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의 현실은 솔직히 사례인 난장이 가족이 되죠. 그래서 난장이 가족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입주권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인 생존권, 거주의 어떤 권한이 없죠. 보장이 안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가 사회 갈등으로 발생한다면 이때는 기능론을 택하는 게 아니라 갈등론을 택하는 것. 갈등론을 우선 적용하는 게 점진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통한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럴싸한 거죠. 그러니까요. 기본권이 안 돼 있고 생존권이 없는데 여기서 자 우리 난장의 가족분들 좀 양보하시고 자, 국가가 조금 더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나가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갈등론을 우선 적용해서 정말로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권리, 국민으로서 비참하게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만들려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근본 갈등이 해결돼서 국민계층 모두가 이제는 기본적 권리를 다 누리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게 낫다? 무한한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의 갈등론보다는 이제는 급진적 방식을 버리고 점진적 개혁과 조화를 추구하는 기능론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인 거죠. 아시겠죠?
결국 사회 갈등은 그 갈등 요소의 위기 강도에 따라 갈등론과 기능론의 종합적 적용과 실천이 맞물릴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데 관심의 적용 여부는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의 소통과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그때그때 갈등론과 기능론을 지혜롭게 잘 적용해 써야 될 텐데 결국 그걸 적용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이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독재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당부를 제가 마지막에 갖다 붙여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종합론적 대안은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한쪽을 택해라 이렇게 갈 때는요. 예를 들어 기능론을 택하신 분은 오히려 조화, 합의, 질서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국가가 그럼 어떻게 노력하고 또 이 가족들은 어떻게, 철거민들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중간에 껴있는 시공사들은 어떻게 좀 더 개입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기능론적인 어떤 대안을 쓰시고 갈등론이 왜 문제인지를 더 써주시면 훨씬 더 알찬 답안을 쓸 수 있죠. 갈등론도 마찬가지고요. 기능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라는 논리로 갈등론을 풀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논술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그 쟁점을 극화시켜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능론과 갈등론 주제를 통해서 08년 건국대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게 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 풀이집에서는 예제 16번을 차지하고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예제 16번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논술 독학 8회차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